실제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강의 내용들을 좀 선생님이 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와 강의 내용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가 직접 한번 올해 했던 그 강의 내용을 통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무조건 절 들어라 라고 아까는 제가 여러분한테 강권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 선생님의 말하는 패턴은 이렇구나, 강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판서하는구나,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 강의 내용을 한번 하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것과 같이 임용의 문제가 23개의 문제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한 강의 내용 가운데 그 해당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 강의하다 보면 너무 길겠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공 A의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스포츠 사회학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 스포츠 사회학에 이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성이라든가 여기 보수성까지 5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5가지 특징들이 예를 들면 이게 스포츠 사회학, 즉 교과 내용학 2권에 담겨있는 스포츠 사회학에 아마 제 기억에 314쪽 아닐까 싶은데요. 314쪽에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표성, 권력투쟁, 상호의존성, 긴장관계, 보수성 한다면 요 상호의존성이 여기서 이렇게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그랬으니까 여기 상호의존성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초이론 교재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시험에 풀어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이론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우리 강사들이 자신이 없으면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생들의 책임으로 돌리죠. 책마다 막 수백 페이지씩 막 다 주고 여기서 다 나오니까 해라.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강사를 못하겠습니까? 여러 교재들 가운데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정돈하여 교재로 만들고 그 교재를 통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잘 다뤄져서 실제 시험으로 출제를 잘 예상하고 여러분이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전공 A의 2번 같은 경우는 이 스포츠 육성 모델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게 선순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돼서 답은 선순환 이걸 쓰는 건데, 이 내용들이 그러면 용호 선생님은 문제풀이에서 어떤 식으로 강의했을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 177번에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했는데 스포츠 육성과 관련한 다음의 모델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피라미드 모델을 보시면 넓은 저변을 전제할 때에만 수준급의 기량이 배출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로 사용되는 모델. 이렇게 이런 관점이죠. 저변이 넓어야 나중에 우수한 선수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낙수효과 모델은요, 낙수, 물이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낙수죠. 즉 엘리트 선수가 발전해 갖고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배출되면 그 선수들의 활약에 고무된 대중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가 몇 안 되는 선수 중에도 금메달을 딴 아주 엄청난 성과를 보였죠. 그러면 그것의 낙수 효과에 의해서 저변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낙수 효과예요. 그 다음에 선순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엘리트 스포츠의 성과가 일반 시민의 스포츠 참가를 촉진하고 그렇게 형성된 자원, 풀,
인적 풀 속에서 다시 인류 선수가 탄생하며 국가 이미지 향상에 계속 선순환할 것이라는 게 선순환 모델이죠. 그래서 피라미드 모델, 낙수 효과 모델 또는 선순환 모델 등이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실제 강의, 문제풀이 강의에서 강의됐던 내용들을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에서 거의 탁 하고 그냥 바로 답을 쓸 수 있도록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만약 전공 A의 3번 문제에서 여기에 보면 심박수와 관련돼서 여기 목표 심박수 범위를 묻는 문제와 최대 운동 강도에서 1RM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는 강의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운동 생리학에서의 목표 심박수 범위와 1RM에 대해서 용호 선생님이 문제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봅시다.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 잘 봐놔봐요. 이게 이 최대 심박수 관련된 내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서 이 목표 심박수 범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표 심박수의 범위, 목표 심박수 구할 때 카보넨 공식을 갖고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과거에는 이 카보넨 공식을 갖고서 최대 심박수 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유 심박수 구하고 그 다음에 목표 심박수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이 여유 심박수를 갖고 내는 문제가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유 심박수를 갖고. 예. 자, 내용을 그래서 보면 최대 심박수가 분당 200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카보넨 공식으로 하면 20세인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220-20해서 200 이렇게 나오는 그걸 구하라고도 자연스럽게 연령을 주면서 최대 심박수를 구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최대 심박수를 이렇게 처음부터 줘버린다 이거죠. 그 사람의 연령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최대 심박수가 200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 이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서 이 최대 심박수 데이터 주고 안정시 심박수 주게 되면 여유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가 여유 심박수니까 그에 따라서 예비 심박수 또는 여유 심박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HRR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예비 심박수의 60에서 80%의 범위에서 목표 심박수를 구하여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래프를 참조하여 목표 심박수 범위를 설정하라. 지금 이거는요. 일부러 이 문제 넣어줬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매트가 향상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게 운동 강도가 올라간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자 봐봐요. 매트와 심박수 어떤 게 독립변이고 어떤 게 종속변입니까? 매트가 뭐예요? 이게 독립변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 종속변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회귀방정식화 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갖고서 이런 어떤 매트를 갖고서 그 매트의 내용을 갖고서 저 심박수를 추정하는 문제. 지금 이게 1차 방정식의 직선 그래프를 통해 이렇게 나오는 예가 되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최대 산소 섭취량 정도 수준이면 그게 한 12m 정도 되고 그것이 약 12m의 60%면 7.2m 80%면 9.6m의 수준이 되는데 여기에 이게 7.2m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이 한 9.6m예요. 근데 이때가 최대 산소 섭취량의 약 60% 수준이다 이거예요. 7.2m가. 그 다음 9.6m가 약 80% 정도 될 때 그때 분당 심박수가 138에서 164 정도 나오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운동 강도의 설정 범위예요. 최하 138에서 164 정도 되는 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응용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라는 거고. 알았죠? 예, 이거 잘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피험자의 최대 심박수가 200회, 안정시 심박수가 60회니까 그러면 예비 심박수의 60에서 80% 수준의 목표 심박수 범위를 구하면 자, 이거 아까 그래프 정확히 알고 있죠? X와 Y축의 관계. 예비 심박수는 140이 나오겠죠? 네. 여기 최대 심박수가 있고 이게 안정시 심박수니까 그것의 차이가 바로 예비 심박수, 또 이거를 여유 심박수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때 60%에서 80%로 했으니까 140의 여유 심박수의 60%는 84회, 80%는 112회 거예요. 그러면 목표 심박수는 바로 그 84회와 안정시 심박수 60회를 더한 144와 112회의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준 172회. 이게 마치 요 그림의 최하 최대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까지 나왔던 카본행 공식은 특정 연령, 그에 따른 최대 심박수, 또 그 피험자가 갖고 있는 안정시 심박수에 따라서 여유 심박수와 특정 강도에 의한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게 과거에 출제되었다면 이번에는 이 목표 심박수의 범위를 아마 시험 문제에서 기억은 뭐, 니은은 뭐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런데 자, 이제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시험에 RM 나올 수 있다고 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 보셨죠? 바로 이제 여기 목표 심박수 범위 내용, 그 다음 그거와 함께 RM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목표 심박수의 범위를 진짜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숫자로 써라. 그 다음에 저항성 운동의 최대 운동 강도는 뭘로 구하느냐? 1RM으로 구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게 실제 모의고사, 올해 실시했던 모의고사의 실제 강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또 전공 A의 4번 문제에서 스포츠, 이젠 심리인데요. 심리 파트에서 속도 정확성 상세와 타이밍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 강의에서는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봐보시죠.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공 A의 8번 문제. 운동행동의 조절 원리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방법에 맞는 적절한 답을 순서대로 제시하시오. 자, 운동행동의 조절 원리, 운동정확성 상세 원리. 기억, 속도와 정확성 상세 현상은 가장 일반적인 인간 운동행동의 원리로 인정받고 있지만 뉴엘은 그 원리에서 예외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뉴엘은 속도와 정확성 상세 현상은 니은 타이밍 과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속도 정확성 상세 원리와 함께 이 타이밍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평균 속도,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속도가 빨라지면 공간 오차는 한마디로 커진다는 거예요. 공간 오차는. 그러면 이 공간 오차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도 정확성 상세의 원리에 맞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타이밍 오차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타이밍 오차는.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진다는 겁니다.
속도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타이밍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타이밍 정확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여기 공간 오차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공간 오차가 커진다는 것은 공간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작성 방법에서 1차원 과제에서의 속도와 정확성 상세 현상을 설명할 것 돼 있고, 두 번째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여 속도와 타이밍 과제의 관계를 설명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정확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시험에서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속도 정확성 문제를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출문제 외적인 부분에서 속도 정확성 상세 원리, 과거에 왜 피치의 법칙 하면서 나왔던 거 있죠? 그게 속도 정확성 상세 원리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면 타이밍 정확성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특히 운동학습 문제 쪽이 어떤 실험 상황을 갖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을 좀 보시면 첫 번째 1차원 과제에서의 속도와 정확성 상세 현상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제시했어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성은 떨어진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속도와 이 타이밍 과제, 그러니까 결국 이게 타이밍 정확성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에 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그림이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움직임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간 정확성은 어떻게 한다? 감소하지만 타이밍 정확성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공간 정확성이 감소한다는 것은 공간 오차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타이밍 정확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타이밍 오차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잘 봐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조금 1점을 좀 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부분 좀 잘 봐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운동학습이 심리 파트에서 출제할 때 실험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음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해당 그 모의고사 강의에서 속도 정확성 상세 원리와 그 다음에 타이밍 정확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한 문제에서 동시에 출제가 되었죠. 그것들이 바로 실제 시험에도 그대로 출제가 된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초이론부터 쭉 강의하는 가운데 속도 정확성 상세 원리가 피치의 법칙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강의를 같이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또 심리에서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나오는 칙센미아이의 그 몰입 모형입니다. 이 칙센미아이의 몰입 모형이 3채널 모형이 있고 A채널 모형, 그러니까 3채널 모형이 있고 8채널 모형이 있는데, 그때 이 8채널 모형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 때 칙센미아이는 굉장히 그 몰입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적인 대가인데, 올해 2021년도에 칙센미아이가 우리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칙센미아이의 별세 소식을 제가 강의 때 전하면서 이 칙센미아이의 굉장히 그 대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칙센미아이를 애도하는 글들을 다 우리가 인터넷상에 저 또한 다 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칙센미아이의 모형이 3채널 모형에서 8채널 모형으로 그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8채널 모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이걸 받아들이고 시험 문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강의에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또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도 그 문제를 반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문제풀이 때도 반영이 됐었고요. 그것을 강의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다음은 이제 몰입. 제가 올해 몰입이 은근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걸 주장한 칙센미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했었죠.
직선 미하에는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등으로 표현하였다. 일단 몰입을 하면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자신이 몰입하는 대상이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여러분도 나중에 교사에서 수업해봐요. 학생들이 이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막 하다 보면 한 시간 수업이 금세 가요. 저도 여러분이 막 이쁘고 막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의 시작한 지가 한 4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후다닥 갔단 말이죠. 여러분은 미칠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후다닥 갔거든요. 나름대로 재밌고 몰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이 흐르든 말든 막 그냥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아.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자, 저 빨리 할게요. 피곤해하려면 더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예. 배고프죠? 몰입 현상은 학습과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몇 채널 모형이에요? 8채널 모형이죠. 이거 꼭 다시 한번 봐놔요. 아마 이거 측세미아에 돌아가신 것을 페북에 올린 그분이 갑자기 페북 활동이 끊어졌다. 들어간 겁니다. 예? 내가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로. 하면서 페북 매일 꼭 하나씩 올리는데 갑자기 안 올린다. 들어갔구만. 이렇게 할 텐데요. 자, 이거는 뭐 내가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고 개인의 능력 수준과 자신이 해야 할 과제 수준이 3채널 모형은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요 수준에서 몰입이 나온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러나 8채널 모형 같은 경우는 3채널 모형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이제 거의 이 수준으로 나오겠죠. 자, 그때 요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게 키인데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몰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마 지루함일 거예요. 맞나요? 네, 그냥 지루해도 되고 이제 지루함도 되는데요. 이 몰입 수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단순히 능력 수준과 과제 수준이 일치할 때 몰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 수준도 어떨 때? 높으면서 과제도 어느 정도 높을 때 그때 몰입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해놔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 그럼 지루함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지루함이 여러분 반전이론 기억나십니까? 반전이론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요소 안에 있죠. 지루함이 어쩔 때 나옵니까? 각성 수준이 낮을 때를 기분 나쁘게 해석할 때. 자, 지금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측세미하의 몰입 모형이 나올 때 우리가 강의를 했던 내용의 아주 일부분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강의를 제가 하는 모습을 우리 예비 수험생분들은 아직 확인을 못하겠죠? 아직 수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문제를 예상할 때 강사들이 단순히 교재에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여 왜 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특히 왜 올해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에 칙세미아이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별세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칙세미아의 그 별세 소식이 출제위원한테 상당히 좀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문제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물리학자가 갑자기 죽었다 하면 그것을 애도하는 어떤 특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듯이 문제 또한 이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저와 같은 강사들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이 같은 칙세미아의 몰입과 관련되어 있는 3채널 또는 8채널 모형은 기초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 강조하는 과정에서 또 별세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다음 이제 전공 B의 8번 문제 운동생리학에서 여기에 보면 심박수 100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높은 거와 낮은 그 운동 강도, 즉 심박수가 낮은 운동 강도와 높은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의 증가 요인을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 해설하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또 실제 강의에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강의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제가 또 재밌습니다.
낮은 운동 강도에서 높은 운동 강도로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천천히 걷다가 좀 더 빠르게 걷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심박수가 증가하잖아요. 그 원인을 자율신경계 작용으로 설명하라는 문제를 내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안정시와 낮은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점차 걷거나 천천히 달리거나 이러면 심박수가 증가하잖아요. 그 주 원인이 부교감 신경 자극 감소로 설명을 하고요. 높은 운동 강도에서는 이 심박수라고 하는 게 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교감 신경 자극 증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서맥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의 내용이죠.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아하, 출제원이 우리 학생들이 지나치게 서맥만 지나치게 공부하니까 너무도 일반적인 심박수 증가 원인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짚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분당 100회 이전의 그런 심박수는요, 부교감 신경계의 작용이 지배적이어서 바로 요게 영향 요인이라는 거고요. 분당 100회를 초과하는 높은 운동 강도는 교감 신경계의 작용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하나를 제시해 주셨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운동 강도가 점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정시보다 점점 10%, 20%, 30% 이렇게 운동 강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주 요인이 미주신경의 마이너스, 즉 부교감 신경 자극의 감소가 주 원이라는 겁니다. 심박수가 쭉 이렇게 증가할 때. 반면에 아까는 어떤 데이터를 했죠. 100회 초과되는 좀 더 높은 운동 강도가 되면 여기 교감신경 자극의 증가가 주 원인이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놔요. 예. 그러니까 딱 기억해놔요. 심박수 증가의 원인이 낮은 운동 강도는 부교감신경 자극 감소, 좀 더 높은 운동 강도에서는 교감신경 자극 증가. 예, 이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예. 그냥 무심코 그냥 왜 우리 운동성 서맥 하면은 안정시 뭐 이럴 때 운동성 서맥은 부교감신경 자극의 증가, 그 다음에 운동시의 운동성 서맥은 교감신경 자극의 감소, 이걸 완전히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자칫 잘못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반대되는 답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모의고사의 강의 내용을 보면 실제 시험에서 앞서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100회를 기준으로 100회를 초과했을 때와 낮았을 때 각각 심박수의 증가를 바로 해당 강의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23개의 문제가 전체적인 어떤 강의 내용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에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해져 있는 90분, 90분의 시험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 실수를 줄이는 시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